분석을 좀 했을 때 슈퍼 사이클 진입한 걸로 보여요. 다만 기준금리 낮출 거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유동성이 확보가 될 거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공비가 올라서 공급이 다 없어요. 이거 우리가 팩토리 인정하고 봐야지 지금 물량 갖고 지금 장난해서는 안 돼요. 상황은 심각해요.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서울대학교의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제 부동산 트렌드 또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올해 부동산 트렌드 2025의 키워드가 뭘까요? 우선 제가 봤을 때 뭐 작년 책에서도 조금 서울 아파트 상승의 전조라고 말씀은 드렸고, 이번 해 보면은 분석을 좀 했을 때 슈퍼 사이클 진입한 걸로 보여요. 다만 단기간에 폭등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사이클이 이제 좀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상승장에 돌입한 걸로 서울 아파트 시장의 경우에는 분석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요. 네. 교수님 벌써 이제 부동산 트렌드가 2022에서 2025까지 이제 매해년 이제 출간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매년 이 책의 예측도 좀 잘 맞아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 좀 이번 이제 내년도 예측, 그리고 그 전에 했었던 예측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2021년에 부동산 트렌드 2021을 썼고, 근데 그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상승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가정은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크게 왔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릴 거고, 금리 이기는 장사는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3 책을 쓸 때는 아무리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사이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준거 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2018년 또는 2019년 가격대라고 봤어요. 2023 책을 읽으신 분들은 제가 단지별로 어느 정도 가격이 왔을 때 사람들이 들어올 거라는 지점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약간 놀랐던 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한 23년 중후반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23년 초 또는 22년 말에 벌써 그 가격이 찍고 많은 데가 또 반등을 하긴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24년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이제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전조가 좀 보였고, 그리고 이번에는 명확하게 슈퍼사이클 진입한 걸로 보여요.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은 그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경제 상황도 안 좋고 사람들 소득 수준이 좀 지금 좀 스태그넌트한데, 이게 지금은 그 장세하고는 상관없이 부동산은 다른 레이어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사실 제가 우리나라 지금 슈퍼사이클 이야기하는 거는 단순히 우리나라 케이스만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스트 10월자 보면은 제목 자체가 그 하우징 프라이스 슈퍼사이클 getting going이에요. 글로벌 도시들을 봤을 때 슈퍼사이클이 시작됐다. 왜냐하면 거기도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기준금리 낮출 거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 유동성이 확보가 될 거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시공비가 올라서 공급이 다 없어요. 주요 메이저 도시들.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소득이랑 상관없이 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글로벌 현상인 거지, 우리가 글로벌과 전혀 상관없이 돌아다니지가 않아요, 사실은. 지금 글로벌에서 경기가 좀 좋고 사람들의 소득이 그나마 좀 괜찮다고 느껴지는 데가 미국이에요. 유럽 우리보다 더 안 좋고요,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동경도 안에서 일부 지역은 가격이 올랐어요, 고가주택 지역은. 교수님이 보시기에 서울시장의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어떤 그 교수님이 생각하신 어떤 팩터, 요인, 어떤 걸 좀 주의 깊게 보신 거예요? 우리가 주식시장 분석할 때 이제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골든 크로스라는 게 기본적으로 20일 단기 이동평균선하고 장기의 이동평균선이랑 비교를 했을 때,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어버리고 올라갈 때가 골든 크로스고, 단기가 장기를 뚫고 내려오는 게 이제 데드 크로스의 시작인데,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1단위 주택 가격 지수를 만들었어요, 머신러닝으로. 이 흐름을 좀 살펴봤죠. 그래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과거의 변곡점들, 예를 들어서 2009년에 급등, 그 다음에 2010년에 급락하고 2013년에 급등 시점을 제대로 맞춘 단기하고 장기 이동 평균선의 어떤 기일들을 계산을 하고 봤을 때, 슈퍼사이클의 서울 전체에서 올해 한 4월에 시작됐고요. 강남이 3월, 노원구가 6월 달에 시작된 걸로 봐요. 그리고 그게 이제 과거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도 큰 무리 없이 다 맞췄고요. 상승장과 하락장에 대해서. 자, 그럼 만약에 요게 골든크로스에 일단 진입했는데 그 어떤 지속 기간 같은 것도 혹시 연구를 좀 하셨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제 사이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짧아지고 있다는 패턴이 잡히고 그 2010년에서 13년까지 거의 3년간의 하락 사이클이었는데 이번에 2021년 후반부터 2023년 초반까지 보면은 거의 10억일밖에 안 되거든요. 과거보다 하락 사이클이 굉장히 작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2023년부터 올 초까지를 좀 정체 기간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2010년대 중반의 정체기보다 짧았어요. 그럼 과연 상승장만 뭐 2013년부터 뭐 2021년까지 그 대세 상승 그거 그렇게 갈 거냐? 전 그렇게 보진 않고 상승장도 짧을 가능성이 높아서 다만 이 상승장이라는 게 뭐 1, 2년이라는 짧은 상승장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이게 10년짜리 장기 사이클일 것 같지도 않아요. 중앙정부가 어떻게 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코로나나 이런 외부 변수가 또 나타난다고 한다고 하면 그 짧아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우리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한번 더 여쭤보면 지금 초양극화 시대를 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같은 서울인데도 이제 부동산 가격 격차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계속 지속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어느 순간 좀 동조화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이 가격이 벌어지는 거는 글로벌 현상인 거예요. 글로벌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리처드 플로리다라는 교수님이 2017년에 쓴 얼번 크라이시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제 각 국가에 있는 슈퍼스타 도시하고 일반 도시하고 가격 차이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2017년 책이에요. 그러면 2010년대를 분석을 한 거예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그 패턴이 2010년대부터 나타난 것이고 그분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같은 직종에 있는 탑 1%의 소득을 버는 사람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하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옛날에 뭐 아이돌 제때 뭐 이지연 뭐 이런 가수 있었거든요. 뭐 되게 유명했죠. 강수지 이런 분들. 네. 예.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연예인이 블랙핑크라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그때의 소득 1%하고 50%의 격차가 이랬으면 지금은 이럴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보자고요. 매입하는 동네들. 반포, 압구정, 청담, 성수, 한남을 벗어나지 않아요. 분당도 안 들어가요. 되게 죄송한데. 이게 사실 글로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차원에서도 슈퍼스타 도시하고 아닌 도시들, 슈퍼스타 도시 안에서도 시장이 마이크로 다 쪼개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데 다만 서울은 약간 다른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이게 완전히 세그리게이션 돼 있어요. 인종적으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종적으로 최소한 세그리게이션 안 돼 있다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도시에서의 서민들하고 우리나라의 서민은 레벨이 달라요. 우리나라의 서민분들은 그래도 워크 에티시 있어가지고 뭔가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아마 누적 상승률 자체는 비슷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걸 우리가 2010년대 봐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가 저택하고 저가 저택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마 계속 가지만은 누적으로 봤을 때는 저가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할 거예요. 다만 레벨의 차이는 커지는 거죠. 그죠? 5억하고 10억짜리 주택이 있을 때 똑같이 100% 상승했다고 하면은 이때는 5억하고 10억은 5억 차이지만은 20억하고 10억은 10억 차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이는 나타날 겁니다. 네. 서울 지역에서도 뭐 지금 이렇게 지역 간의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나는데요.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지금 더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뭐 특히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 부산, 뭐 대구, 경북 이런 광역시가 아직까지도 계속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이 지방과 서울의 격차는 해소될 수는 없는 건가요? 해소할 수 없어요. 이건 우리 그냥, 그런 팩트를 갖고 가야 돼요. 네. 그거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울경 같은 데를 보자고요. 부울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 2016년부터 2020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를 제외하고 보자고요. 코로나는 제가 봤을 때 버블이었어요. 이상한 버블. 2016년부터 19년까지 서울은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부울경은 2016년부터 19년까지 가격이 빠져요. 특히 울산하고 경남, 여기가 조선업이 황폐해지면서 지역경제 안전에서 빠진 거거든요. 광역시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첫 번째는 광역시 중에서 인구가 올라가는 데가 없어요. 서울도 인구가 빠져요. 전국에서 인구가 상승하는 데는 인천하고 경기 빼니 없어요. 나머지 다 빠져요. 그죠? 그럼 수요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은 인구가 빠지지만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다른 데는 그렇게 소득이 올라가느냐?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우리가 장담을 못 해요. 장담을 못 하는데 문제는 여기가 2020년대 초반에 어마어마한 물량의 아파트를 다 전압했다고요. 미분양이 해소되려면 2026년까지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동시에 분석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럼 최소한 공급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뭐 오버 서플라이가 일어난 걸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전략 같은 것들이 좀 더 세밀하게 나와야겠죠. 수요가 없는 거니까요, 지금은 거기는. 그래도 광역시라는 게 그 지역에서의 핵심 도시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해소가 되면은 또 신규 물량이 없어서 물량이 적은 것 때문에 가격이 최소한 하락을 멈추거나 일부 상승할 수는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지방에 있는 부동산 관련자들은 이게 2020년대 초반에 폭등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가격이 급등한 적이 없다는 걸 본인들이 아실 거예요. 대전이나 세종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를 통틀어서 계속 가격은 평평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코로나 때문에 0.5% 이자율로 돼가지고 유동성이 폭증을 해서 갑자기 가격이 오른 거는 기억에서 지우셔야 돼요, 사실은. 예. 그럼 지방은 좀 몇 년, 수년 정도 좀 더 고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시장에는 또 경기, 인천까지 또 수도권까지 좀 이렇게 확장해도 되나요? 아니면 아니요. 딱 서울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2016년을 기점으로 경기하고 인천은 가격이 거의 안 올라요. 계속 플랫했어요. 서울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2016년 전에는 서울, 경기, 인천이 같이 가다가 그때부터 가격 차별화가 이미 발생을 했어요. 그럼 지금도 차별화가 발생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서울과 서울 인접한 지역들, 그리고 이제 경부고속도로에 인접한 지역들은 그나마 서울권의 영향을 받겠지만은 다른 지역들은 주변에 그린벨트 좀 풀고 아파트 지으면 공급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데죠. 따라서 가격 측면에서 서울과 인천, 경기는 아마 다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지방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다고 집을 사지 말라는 얘기는 그건 아닌 것이고요. 왜냐하면 본인의 생애 주기가 있고 본인의 가구 구성들이 이제 아이가 초등학생, 중학생 되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경우에는 본인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과거 2020년대 초반에 있었던 코로나 기간에 있었던 상승은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이 서울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인데, 강남권이나 마용성에 대한 수요 자체는 정말 계속 확대되고 있다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경매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경매에서 뭐 낙찰률이 굉장히 떨어졌네, 평균적으로. 그건 맞는데 강남권 낙찰률 보면은 낙찰률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가지고 지금 거래가 되는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그 얘기는 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계속 고가 아파트 얘기만 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서울시 아파트의 중위값이 얼마냐에 대한 질문에 사람은 대답 못 할 거라고요. 근데 전 세계 어디서나 아파트 가격을 분석을 한다고 하면 중위값 갖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중위값을 얘기를 해야지 중위값을 갖고 있는 거대한 수요자들이 그걸 갖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죠? 서울시 전체가 2024년 3분기에 중위값이 10억이에요. 아파트 10억. 노원구가 전체에서 10%를 차지해요. 서울시 아파트에서. 노원구가 5억 9,500이에요. 그 말씀 뭐냐면은 60억짜리 아파트는 정말 0.01%가 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자기 에쿼티 30억이 필요해요. 그죠? 최소한. 5억 9,500만 원은 죄송합니다만은 3억이면 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죠? 다만 지금 금융당국에서 지금 대출 관치금융 해가지고 움츠려서 그런 것이지, 이분들이 조그만 다른 소스로 그 파이낸싱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3억을 파이낸싱을 못 할까요? 저는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건 지금 단기적으로 눌러버린 것이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요 자체가 고가 주택에만 존재하고 저가 주택은 없다는 거는 거긴 사실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중위값이 얼마인지도 일반인들이 몰라요. 서울시 아파트 중위값이 10억이 아는 순간 10억짜리 아파트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충분히 마켓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은 더 많아져요. 네. 예, 서울의 중위 가격이 지금 10억이고 노원구가 5억 9천이면 이제 이 중위 가격도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럼요. 저는 이거 앵커링 효과라고 보거든요. 우리 실험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앵커링. 앵커링을 이상하게 초고가 주택에 앵커링을 해버렸어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상향 평준화돼 있죠. 네. 아니 반포에는 60억짜리 아파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저도 못 사요. 그런 데는. 30억의 교수가 어디 있어요? 50억에 해서 60억 오른 거는 사실은 비율로 측면 한 10% 정도 오른 거예요. 그죠?
근데 6억에서 7억 되면 그거는 사실은 15% 오르는 거라고요. 다만 55억에서 60억 됐다고 했을 때 우리가 비율로 보지 않고 5억이나 올린다는 데는 순간 서울은 다 폭등한 걸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앵커링 효과 때문에 서울 집값은 어마어마하게 몇십억 단위로 비싸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럼 그거 자체가 모든 가격대를 올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어떤 심리적인 효과도 앞으로 부동산에 좀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를 거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급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게 조금 맞는 얘기인가요? 전자죠. 네, 전자죠. 사실 공급 부족은 제가 작년 책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고 공급과 관련된 데이터 소스를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해요. 부동산 114, 아실 뭐 이런 데 있는데 그러면은 한 소스마다의 시계열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3만 채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아니야. 봤을 때 4만 채 나와. 넌 틀렸어. 이거 갖고는 틀릴 수도 있으나 얘의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얘는 항상 언더 에스티메이트 할 수 있는 N인 거예요. 과소 추정. 근데 과거부터 과소 추정을 했는데 과거는 이렇게 있다가 지금 3만 채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같은 소스의 시계열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경제학에서 과거 10년치 정도 공급되는 것들을 우리가 균형 공급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대략 3만 4천 채예요. 올해가 지금 제 기억에 맞다면 14,000 채가 부족하고요. 내년이 10,000채 부족하고 내후년은 2만 채 부족하고 그 다음 해는 2만 5천 채 부족해요. 2, 3년 뒤까지 부족하군요. 네, 이게 어마어마한 레벨로 부족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갖고 말장난해서는 안 돼요. 공급 부족은 공급 절멸은 현실이에요. 이게 하나의 데이터 소스에서의 데이터 패턴을 봐야지 이게 맞네 틀리냐는 제가 봤을 때 그 졸렬한 논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거하기 전에 각 소스별로 과거 트렌드 다 보시고 나서 그 얘기를 말씀을 하셔야 돼요. 예. 두 번째는 서울은 아파트가 반이고 빌라가 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빌라 같은 경우에도 빌라는 사실은 착공과 동시에 요 이 땅에서 1년 안에 짓거든요. 착공 물량이 입주 물량이에요. 착공 물량이 대략 3만 5천 채예요. 여기도. 작년에 한 7천 채 나왔고 올해도 한 6천 채밖에 안 나와요. 빌라도 지금 적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다 적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팩토리 인정하고 봐야지 지금 물량 갖고 지금 장난해서는 안 돼요. 네, 상황은 심각해요. 일부에서 전세 자개가 그렇게 극렬하게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 자체가 오르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빌라 포비아와 관련된 전세 사기 문제는 앞으로 계속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PF는 터트릴 건 터트렸어야죠. 사실은. 옥석 가리기. 옥석을 누가 가리냐는 거예요. 입주 물량 자체가 부족한 건 팩트여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